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수치가 제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엔 사상 처음으로 내일까지 사흘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3명을 발표했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한 지만원 씨는 빠졌지만 소수 선동꾼의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속은 것이 광주의 본질이라고 말한 인물이 추천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란 발언을 놓고는 북한이 ICBM을 폐기하고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지금 이 시각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차 조사 당시 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언급한 문건에 직접 V자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트트랙에 이어 유도에서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4년 동안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해 지난해에 고소했지만 수사가 더디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체육계 미투에 나섰습니다. 105층짜리 현대차 신사옥을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전문가 심의나 국방부 검토를 마치기도 전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투자를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우면서 심의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올해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이 전면 시행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JTBC가 시범 운영 중인 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점포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 청계천 공구거리, 그중에서도 세운지구입니다. 60년 역사의 상권이 재개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근 시민들뿐 아니라 상인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가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컬러 TV 시대에 태어났지만 오늘은 눈앞에서 흑백 TV 화면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오늘 화제가 됐던 한 시민의 반응입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하루를 남겼습니다. 갑자기 인왕산과 서촌이 사라졌다면서 끔찍한 풍경 납치범을 꼭 잡아달라고 JTBC에 제보를 보내온 시민도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돼버린 일상. 온 국민이 기관지 질환에 걸리겠다며 두려움을 느낀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도 마치 안개 속에 사라진 유령의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6배인 세제곱미터당 19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시행됩니다. 사흘 연속 시행은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입니다. JTBC가 헬기로 서울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어디에서나 보이던 남산타워도 또 500m가 넘는 최고층 빌딩도 뿌연 미세먼지 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이윽고 짙은 회색먼지가 깔린 하늘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집니다. 300m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입니다. 미세먼지가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킨 듯했습니다. 550여 미터에 달하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연막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강남 삼성동 일대도 모래 폭풍에 갇힌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엔 촬영 헬기의 방향을 서울 중심부로 돌렸습니다. 먼 곳에서도 보이던 남산타워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국회의사당의 옥빛 지붕도 먼지에 가려 색을 잃었습니다. 63빌딩은 가까이 다가가야 간신히 보입니다. 미세먼지에 잠긴 여의도공원도 반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내뿜는 연기는 처음부터 미세먼지와 하나인 것처럼 색깔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뛰놀아야 할 학교 운동장도 비었습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도 달리는 기차도 회색 풍경 속으로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항공기상청이 예측한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는 6km였지만 헬기에서 체험한 수치는 채 2km도 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예, 날은 저물어서 어두워졌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남산타워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서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상옥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상옥 기자. 뒤에 타워 조명은 먼지의 최악 상태를 나타내는 빨간색이군요. 남산에서 내려다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남산타워는 보시는 것처럼 해가 진 이후 이렇게 붉은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오늘 하루 종일 매우 나쁨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다가 오후 6시를 기해서 서울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이곳 남산의 초미세먼지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는 둘 다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전망대 아래를 내려다 보실까요? 뿌옇게 변한 시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낮 시간에도 여기서 시내를 촬영했었는데 낮에 어렴풋이 보였었던 건물들의 윤곽조차 이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전망대의 모습을 보시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야경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을 전망대는 텅텅 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관측일의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 그리고 대기 정체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11월에 이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보다 이번이 더 심각했었던 이유는 대기 정체 현상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중국 내에서 이 심각한 대기 정체 현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한껏 올랐었는데 이 미세먼지가 추위가 주춤한 사이 따뜻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대기 정체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람 분포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나라 곳곳에선 풍속이 초속 3m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또 분포도에서 노랗게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풍속이 1m 아래, 초속 1m 아래 거의 바람이 불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자, 전국에 걸쳐서 이처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았던 것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서쪽 지역뿐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모두 높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관측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의 전국 일평균 농도로만 보더라도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6곳에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 예. 자,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언제쯤 좀 나아지는 걸까요? 네, 일단 내일까지도 충청도 아래쪽은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후쯤은 돼야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이 미세먼지를 중부지방부터 걷어내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러면서 모레인 수요일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맑은 날은 단 하루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짝 추위가 끝나고 목요일부터 날이 다시 풀리게 되는데 이때 다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기상청은 당분간 날씨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따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여서 당분간 월말까지는 이 탁한 공기에 휩싸일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산 타워에 있는 쪽에서 박상옥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수도권에는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죠. 공공부문 차량 절반을 묶고 주차장은 폐쇄했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 운행한 노후 경유차에는 과태료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표정에서는 효과를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돌아다니려고 나왔는데 카페에서만 지금 2시간째 앉아있거든요. 당장 저기서 밥 먹으러 오는데도 실시간으로 보기 칼칼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번호판 자동인식 그 시스템에서 노경수를 곤란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스크 없이는 뭐 못 다니겠구만 보니까 두 개를 한 거예요. 이거. 삼, 4일 앞두고 이게 이제 날씨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오후 6시의 대기 흐름 영상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부분이 붉은색으로 물론 표시가 되죠.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붉은색이 띠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서해상 고도가 높은 곳에서 바람을 타고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인근은 지난 주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50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또 대기질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 저희 베이징 취재팀의 눈으로도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직접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뒤에 보이는 곳이 무역센터가 위치한 베이징 도심 스카이라인입니다. 오늘 오후 3시간 동안 10초 간격으로 촬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2km 떨어진 건물이 스모그에 뒤덮입니다. 그 사이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127 마이크로그램에서 186으로 치솟았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어제와 오늘 화북, 화동 일대에 스모그 오렌지 경보를 내렸습니다. 적색 경보 바로 아래 엄중하단 경보입니다. 예. 자, 신 특파원이 지난 8일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중계를 했는데 당시의 화면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지난 8일 화면 왼쪽의 중계 당시 베이징의 PM2.5 수치는 10 마이크로그램을 보였습니다. 화면 오른쪽 오늘 베이징의 수치는 19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지난 8일 선명하던 건물들이 오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중국 대륙의 대기질은 언제까지 나쁠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주말 베이징 인근의 바오딩의 초미세먼지가 50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베이징 교민들도 밤새 붉은 경보음을 내는 공기청정기 소리에 잠을 설쳤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번 스모그는 오늘 밤부터 다소 약해졌다가 모레인 16일부터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시 나빠진다는 예보입니다. 다만 당초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나아질 것으로 예보됐으나 실제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미세먼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는 상시 오브제를 시행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를 가동하는 등 환경 정책이 엄격합니다. 성과가 부진하면 엄중한 문책 인사도 뒤따릅니다. 반면 외곽으로 벗어나면 상황은 또 다릅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경기 둔화가 심각해지면서 올 겨울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5%에서 3%로 완화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대기질에 밀접한 화북과 화동 지역의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이렇게 중국 현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중국 정부의 입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서울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동안의 관련 연구는 꽤 진행이 됐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의 요구도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서쪽 끝섬 백령도. 안개가 뒤엉킨 초미세먼지에 사고 태변도, 바로 건너편 북한 땅도 숨었습니다. 인천 앞바다도 송전탑만 흐릿하게 보일 뿐 근처 섬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엔 종일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국내 오염물질이 이곳까지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환경부의 대기질 예측 그래픽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검붉은색 오염물질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넘어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서울시의 오염물질은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란 겁니다. 지난해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그동안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약속도 중국 요구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 관계자들은 한중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독자적인 연구는 꽤 진척이 됐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해 4월 2차례 다목적 기상 비행기를 띄워 서해 상공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땅에서 측정한 수치보다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가량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았습니다. 2016년 미 항공우주국과의 공동연구에선 48%가 나라 밖에서, 이 중 34%는 중국에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한중일 3국이 함께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는데 환경부가 이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중국 정부의 대응은 점입 가경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에 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 법원이 보낸 서류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91명의 시민들은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과 중국 정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재판을 주권 침해라며 아예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낸 소장 등 관련 문서를 지난 4일 되돌려보내면서 이 같은 뜻을 함께 전해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에 문서를 보낸 지 10달 만의 일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열렸을 뿐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로 법원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서류 접수 자체를 아예 거부해 재판을 진행할 뾰족한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중국 정부를 피고에서 제외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바깥 공기뿐만이 아니라 실내의 미세먼지도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측정기를 갖고 오늘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카페 안이나 지하철 승강장은 외부와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해요. 실내가 좀 더 나은 편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취재진은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카페로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리에 앉아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습니다. 바깥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도 매우 나쁨의 2배를 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다른 카페도 비슷합니다. 직원은 따로 환기 시설이 없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지하 쇼핑몰도 찾아가 봤습니다. 출입구와 가까운 식당 주변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휴대용 측정기로 초미세먼지를 재보니 매우 나쁨 수준인 246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실내는 어떤지 역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치가 낮아지는 듯 하더니 승객이 붐비는 승강장 주변에서 다시 숫자가 높아집니다. 지하철 안입니다. 273 마이크로그램. 바깥보다 오히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버스 내부 역시 밖과 비슷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도 좀 이렇게 답답한 걸 느껴가지고 이 마스크를 안 벗었어요. 거의 또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 쓴 사람이 더 많더라고. 야외든 실내든 미세먼지의 안전지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던 지만원 씨는 최종 명단에선 빠졌습니다. 막판까지 거론됐던 광주 진압군 지휘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추천한 사람은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상임위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입니다. 그러나 5.18 단체는 이 3명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이동욱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수의 선동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게 광주 사태의 실제 본질입니다. 이 씨는 5.18 당시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도 비하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전옥주라는 여자입니다. 본능적인 선동 본능이 발동이 되는 바람에 온 시내의 모든 그 선량한 시민들을 다 선동하죠. 지난 96년에는 검증 광주 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기사도 썼습니다.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 탱크 진압 문제는 물론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 보도라고 부정했습니다. 진압에 참가한 당시 공수부대 하사관과 장교들의 대답이라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성욕이 일어나느냐는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하지만 중화기 사용과 성폭행 등은 여러 정황이 드러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다만 지만원 씨 등이 제기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으로 지정되는 걸 앞장서 반대했습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활동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유족들 요구나 주장과는 각을 세웠습니다.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각하시켰으니까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사퇴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정황인 최순실 씨 태블릿 PC도 조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임위원 추천을 받은 권태호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낸 군 출신 인사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진상조사위원이 발표되자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만원 씨는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내 지만원 불씨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지만원 씨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은 지 박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진상조사위원 발표 직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서운함도 보였습니다. 자식도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도 있으니까 얘기는 저는 분명히 전달을 했고. 홍문종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역시 친박계입니다. 홍 의원은 지 씨를 당에서 반대한 명분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지 씨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 지도부의 호불호에 의해 결정된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 씨가 조사위원을 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고 말합니다. 지만원 씨를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많아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우리가 빼면 이게 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만원 씨 포함 문제는 같은 계파 속에서도 의원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가 그 배경입니다. 지만원 씨 문제로 드러난 당내 갈등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동 순방 중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밑 준비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피해기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카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When will we see President Trump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We're working out the details, Margaret. You'll be among the first to know.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한 말입니다. 앞서 폭스뉴스엔 궁극적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며 미 국민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안들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민 우선 발언에 미 국내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북한 ICBM의 감축 폐기 대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특사는 비핵화로 가는 절차로 먼저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제재 완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ICBM 합의는 북한의 핵 보유국 전략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주일 미군 사령부는 최근 홍보 영상에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15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무장국으로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협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기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법적으로 보나 외교적 관행으로 보나 따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9일입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답변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한다고만 돼 있고 답변 시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외교적 관행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30일 이내라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국방당국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된 초계기 레이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 이후에 신병 처리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청을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환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공개 수원을 했을 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문제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5층에 마련된 특별 조사실에서 변호인 2명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검찰이 이른바 말 안 듣는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앞서 저희는 문제 판사로 분류된 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어떤 인사적 불이익을 줄지 방안이 여러 담긴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자 체크를 하면서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을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 때 검찰이 이 문건 내용을 토대로 추궁을 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V자 체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판사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사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던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이 이규진 판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내부의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했다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진 판사가 제출한 이 수첩을 통해서 이런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여러 차례 이 수첩 내용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첩에는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한자로 큰 대자가 여러 곳에 적혀 있는데 이렇듯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보이는 흔적들이 꼼꼼하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이가혁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탁 행정관의 교체를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공석인 의전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얘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2기 참모진 임명 하루 전날입니다. 탁 행정관은 지난 11일 휴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선 탁 행정관이 공석인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할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승진 인사는 부담스럽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성단체 등도 사퇴를 거세게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탁 행정관의 과거 저서에 담긴 왜곡된 성의식 등을 문제 삼으면서입니다. 탁 행정관은 작년부터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직접 사의 표명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답하면서 반려했습니다. 지난해 첫눈이 오자 야당은 다시 탁 행정관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쇼트트랙에 이어 유도에서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4년 동안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전직 유도 선수는 지난해에 고소장을 냈는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디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섰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지난해 3월 고교 시절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1월엔 이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알렸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비슷한 유형의 글을 공유하고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소식이 전해지자 더 용기를 냈습니다. 이름을 걸고 폭로하게 됐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해온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신 씨는 2011년부터 4년간 성폭행당했고 유도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영향 때문에 고교 3학년 때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지난해 해당 코치를 고소했지만 관련자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 조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알게 됐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도자들한테는 물어봤었죠. 그때 당시에 코치 감독 그 당사자 걔네들은 운동을 그만두고 있는 상태고. 유도회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서울중앙지검에 맡긴 고소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과 성폭력 의혹 파문 속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 대처도 소홀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1년 전 조 전 코치가 선수를 폭행해서 영구 제명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징계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모자랐습니다.
오늘에야 조 전 코치의 영구 징계가 뒤늦게 의결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저희 빙상연맹 관리단체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빙상연맹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각종 비리와 폭행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빙상연맹. 오늘 회의를 열고 조 전 코치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의결했습니다. 연맹은 1년 전 조 전 코치의 선수 폭행의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그마저도 절차에 문제가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징계를 논의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의결을 위한 정족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연맹은 앞으로 폭행과 성폭력 지도자들의 징계 사실을 국제 빙상경기 연맹에도 알려 해외 취업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성폭력이 한국 체대와 선수촌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일어난 정황을 포착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로 예정된 신임 선수촌장과 사무총장 임명을 미뤘습니다. 대신 이기흥 체육회장이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사태에 사과할 예정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잇따르는 체육계 성폭력과 폭행에 대한 폭로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사립대 로스쿨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관련 논문을 대신 쓰게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피를 해줬다는 대상이 현직 검사로 파악됐습니다. 대피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서 박사 논문 예비 심사를 앞두고 A 교수와 대학원생이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교수는 수원지검 산하지청에서 일하는 B 검사의 예비 심사용 논문이 추가로 수정됐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2, 3일 전쯤에 이미 메일로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뒤 교수가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각 줄을 추가로 달고 결론 부분도 일부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대학원생은 반영한 뒤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생은 A 교수가 이 같은 지시를 통해 B 검사의 예심 논문을 대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깔끔하게 우리가 좋아해야 된다고. 조합이 생각도 없는데. A 교수는 이렇게 완성된 15장짜리 예심 논문을 B 검사의 아버지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후 열린 심사에서 B 검사가 이를 그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예심 논문의 경우 목차 수준의 짧은 내용으로 논문 대필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 검사 측은 A 교수와 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은 건 주임 교수에게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다며 대필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학생들이 대신 썼다는 논문의 주인은 검사만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대학 교수의 논문도 대필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좌우하는 A 교수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대신 썼던 논문에 다른 대학 교수의 것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 교수인 A 교수의 논문을 돕는 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A 교수가 여러 명에게 나눠서 대필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교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면서 대학 측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A 교수는 학교 측에 교수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차가 사들인 것은 4년 전의 일입니다.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심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을 막고 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방안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정부가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뒤에 이 사업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뾰족한 대안이 생겼나
심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현대차가 105층짜리 신사옥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투자 사업을 서둘러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수도권에 사람이 더 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발표 이틀 뒤 현대차가 내놓은 대안은 직원 수를 당초 계획보다 880여 명 줄이겠다는 겁니다. 초고층 빌딩 상주 직원의 3.7% 남짓한 수준입니다. 1년째 통과가 안 되던 사업은 이 계획으로 지난 7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은 건 서울시의 인허가와 국방부의 동의입니다. 서울시는 최대 8개월이 걸리는 인허가를 5달 안에 끝내겠다며 정부와 보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전투 비행이나 레이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JTBC 이현입니다. 정부가 현대차 그룹 신사업 공사를 서두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문제는 없는지 성화선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 리포트를 보면 정부는 최종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대차 신사옥 안건은 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됐습니다. 2017년 12월, 지난해 3월과 그리고 지난해 7월입니다. 예.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위원회에서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후 위원회는 지난달 19일에 다시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정부가 이틀 전인 17일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조기 착공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심의위원회는 원래 독립된 위원회 아닌가요? 네, 그 위원회 속에는 정부 관계자도 있지만 전문가인 민간위원 8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예.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신사옥은 수도권 정비위원회라는 민간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 정부가 언급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한 겁니다. 분명히 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경제 활성화로 어떤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서 지나치게 앞서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럼 현대차가 내놓은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3차례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취재팀이 최종 안건을 취재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종사자 수 최소화라는 점입니다. 예. 위원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구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요. 현대차는 쇼핑시설, 호텔, 공연장의 관리 인원을 줄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기존 안보다 888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888명은 사실 전체 상주 인구의 비교를 해보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이를 줄이겠다고 하자 1년간 보류됐던 안건이 통과가 된 겁니다. 정부가 현대차 신사옥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 정작 통과된 안건을 살펴보면 점원수 같은 어떤 고용을 줄이는 것이라 한편에서는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것이 롯데월드타워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 이제 비행 문제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 현대차 신사옥은 그보다 더 높게 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공군의 비행 안전이나 이런 혹은 레이더 방해 이런 얘기들은 또 나오지 않았나요? 네, 위원회에서도 사실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면서 안건을 보류시키기도 했던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협의가 끝나길 기다리는 대신에 조건부로 일단 승인을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시의 건축 승인을 떨어지기 전에 공군과 합의를 하라는 얘긴데요. 문제는 현대차가 관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만 6개월이 걸립니다. 예. 게다가 용역 결과가 공군이 제시한 어떤 조건과 맞지 않으면 국방부는 부동의, 그러니까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과거 롯데월드타워를 놓고서도 어떤 특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 안전이나 혹은 레이더 방해 문제가 일단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단기 성과에 매달려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예, 1996년 12월 5일자 기사입니다. 일부 부대에서 삐삐를 사용하던 병사들을 적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군기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20여 년이 흐른 현재 병사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휴가를 나온 병사의 손이 아닙니다. 생활관 안에서 인터넷을 하고 통화를 하고 동영상을 보는 손이죠. 일과를 마치면 공중전화로 달려가거나 콜렉트콜로 상대방의 전화를 받아주기만 기다렸던 얼마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평일 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환영할 일이긴 한데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시범 운영 중인 군부대 내 모습은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일이 없었는데 JTBC가 국방부 허가를 받아서 강원도 인제의 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부터 21시 30분까지 일과 이후 핸드폰 사용을 실시합니다. 영하의 추위에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행정반에 모입니다. 자기 휴대전화를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생활관에 돌아온 병사들의 손놀림은 빨라집니다. 메신저를 주고받고 웹툰을 보고 음악을 듣고 가족과 통화도 합니다. 아직 안 먹었어. 나 한 18시쯤 먹을걸? 오늘 돈가스 덮밥일걸. 인터넷으로 볶음 만드는 운동 방법도 찾아서 공유합니다. 허리 펴고 하나 둘 하나 둘 그 상태에서 고개 들고 수능, 자격증, 외국어까지 여느 대학 도서관 못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사이버 지식 정보방으로 뛰어가고 자리 막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개인 핸드폰 불출받아서 자유롭게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원칙은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은 안 됩니다. 부대 안 아무 데서나 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을 보시면 사용 가능이라고 써 있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사용 불가능 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용 공간을 구분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휴대전화를 찾은 병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버스에 오릅니다. 부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읍내로 갑니다. 그냥 외출 자체가 처음이에요. 평일에도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대 인근 맛집으로 소문난 칼국수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어서 카페와 PC방을 찾습니다. 동료들과 게임도 하고 곧 있을 휴가 계획도 세웁니다. 왜 하필 이때야? 이때 제일 비싼데? 주말이라서 하지 못했던 일들도 처리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급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볼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병사들은 한 달에 2번꼴로 평일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군 장병들이 훈련과 별개로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권장할 만한 일인데 우려는 혹시 전력에 공백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등의 조치는 지난해 4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현재 36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40여 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정해진 시간대 외에 사용하는가 하면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일 외출로 인한 대비태세 약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투 대기태세를 허점을 두지 않고 그런 시간을 둔다는 것은 대단히 정밀한 연구와 정밀한 운영 방식을 시험한 이후에 국방부는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소통의 단절로 인한 탈영이나 자살 사고 등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이런 가혹행위나 이런 것 자체도 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아주 골마 터지기 전에 그게 알려지고 이 수정이 될 거라고. 실제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사병들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 요인으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러시아나 이스라엘 등도 일과 후엔 촬영이나 녹음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선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기본권은 보장하되 규정을 어길 시 책임은 강하게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서울 암사역 근처에서 10대가 흉기를 휘두른 일을 놓고 경찰의 대응이 논란입니다.
당시에 한 시민이 찍은 영상이 공개됐는데 범인에게 쏜 경찰의 테이저건은 빗나갔고 나중엔 범인이 경찰을 피해서 시민들 사이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남성 한 명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가해자인 다른 남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빗나갑니다. 잠시 뒤 가해자는 구경하던 시민들 사이로 도주합니다. 어젯밤 인터넷에 올라온 서울 암사역 폭행 사건 동영상입니다. 범행 현장입니다. 가해자는 들고 있던 흉기로 친구를 찌른 뒤 이것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시민이 다칠 수 있는데도 가해자가 200m 가까이 도망치는 등 적극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가해자를 진정시킨 뒤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 몸에 부착된 카메라로 찍은 체포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발 버려가. 하지만 경찰의 해명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쯤 천안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19명이 다쳤고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건물이 21층 규모다 보니까 아직도 내부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죠. 정영재 기자, 지금 불은 꺼졌습니까? 네, 지금 저는 불이 난 건물 1층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고 천장에 있는 구조물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 큰 불길은 잡은 상태지만 아직도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입구에서는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가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다 보니 소방대원들이 계속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명이 다쳤고 지금 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요? 네, 불은 오후 4시 56분쯤 처음 발생했습니다. 당시 투숙객은 7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중상자 3명을 포함해서 19명이 다쳤고 1명이 실종됐었는데 조금 전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종된 1명은 전기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하 1층의 호텔 침구류 준비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돼서 실종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고 건물이 높다 보니 소방대원들도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4명이 현재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19명이 다쳤고 실종됐던 1명이 지금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건데 불이 난 원인은 밝혀진 게 좀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폭발음은 없었고 건물 사이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으로 가려면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발화 지점이 환풍구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에 있는 소녀상에 이번엔 누가 이마에다가 낙서를 했습니다. 6달쯤 전엔 한 중학생이 돌로 내려쳤었죠. 시청과 구청은 서로 담당이 아니라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이마에 한글로 산, 그리고 뇌산자도 적혔습니다. 중간엔 점까지 찍었습니다. 지난 주말 지나던 시민이 대구 소녀상에 낙서가 씌어진 걸 보고 신고했습니다.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 228공원 소녀상이 훼손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엔 한 중학생이 소녀상을 돌로 내리쳤습니다. 그 전해 10월엔 한 남성이 소녀상에 입을 맞추려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훼손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녀상 관리 주체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공원 부지에서 직선으로 걸어가다 보면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상이 세워진 곳은 인도 위인데요. 이곳이 공원이라면 시청이, 인도라면 구청이 관리해야 하는데 세운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관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그 도로고 시의 공원가에 한번 물어보시죠. 도로에 있으니까 중구청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평화의 소녀상은 오늘도 평화롭지 못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처럼 숨막히는 미세먼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미세먼지는 이미 영화 속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스크린 속 미세먼지는 당장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우리 삶 곳곳에 드리울 그늘을 이야기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앞으로 34년이 흘러 2053년의 서울입니다. 방독면 없이 외출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마저도 황량한 벌판뿐. 다신 볼 수 없게 된 봄 풍경은 노래로만 남았습니다. 공기 썩기 전엔 벚꽃 엔딩 들으면서 봄만 되면 소풍 나갔었는데. 소풍이 뭐예요? 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기뿐 아니라 사람 사이 관계도 파고들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 먼지가 들어올까 창문을 꽁꽁 싸매 종일 깜깜한 집에선 이웃의 평범한 소리도 공포로 다가옵니다. 맑은 공기와 먹을 게 필요했던 거지의 침입에 온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사람이 다닌 지 오래인 바깥엔 자욱한 먼지뿐입니다. 사회적인 단절감은 더 극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선한 공기에 대한 것도 빈부격차로 존재하지 않을까. 지진이 난 뒤 파리 전체를 덮기 시작한 먼지. 최첨단 인공지능으로 병을 치료하는 미래지만 국가도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Tu te rends pas compte de comment c'est dehors? Je pense que les 2 tiers de la population parisienne y sont passés d'un coup. 영화 속 미래는 다소 과장된 허구일 순 있어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국세청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오전 8시에 열립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재학 증명서 등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도 내일부터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부는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돼서 1월 기준으로 239만 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당시 제대로 구조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생존자 20명에겐 8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가족들 56명에겐 2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중서부 지역에 많은 눈을 뿌렸던 겨울 폭풍 지아가 동부로 움직이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부 미주리주 등에서 최소 10명이 숨졌고 워싱턴 DC 등 동부에는 30cm에 가까운 눈이 오며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이 조금 매끄럽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기를 맞은 히틀러와 나치 잔당들은 숨겨둔 비밀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달의 뒤편. 그들은 비밀 기지를 차리고 다시 지구 정복을 준비한다는 다소 좀 황당한 이야기.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스토리는 히틀러의 죽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음모론이었습니다. 달의 뒤편,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이기에 인류는 한없는 궁금증을 품었죠. The Dark Side of the Moon. 핑크 플로이드는 1973년에 발매한 이 음반을 통해서 현대 사회가 감추어둔 혼돈과 어두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존재하고 있으나 가려져 있었던 세상.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돼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낸 그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17살의 유영이가 있을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딴 사건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한 또 다른 피해자. 그는 단 하루도 고통 없이 시간이 흐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보름달처럼 빛나는 메달의 뒤편에 가려진 복잡한 억압의 사슬은 견고해서 동료들조차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증언을 꺼려왔다 하니 독재자는 여전히 달의 뒤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중국 스촨성에서 발사된 창어 4호가 보내온 달의 뒷모습. 그동안 인류가 달의 뒷면을 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통신의 문제였죠. 즉
지구와의 교신이 끊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이어줄 통신 중계 위성을 쏘아 올린 인류는 이제야 비로소 달 이면과의 교신을 시작했고, 달은 감춰놓았던 그 뒷모습을 비로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벽 뒤에 갇혀 숨죽인 피해자들 역시 하나 둘 세상과 교신을 시작한 것이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는데도 한 발자국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이 창피하다. 작년 11월 뉴스룸에 출연한 이국정 교수가 국내 응급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두고 한 얘기였습니다. 이후 석 달 동안 저희 탐사플러스 팀이 들여다본 현실은 이 교수의 말보다 사실은 더 참담했습니다. 3년 전 할머니와 길을 나섰다가 견인차에 치여 사망했던 2살 민건이. 당시 전북대 병원에서 6시간 가까이 방치된 민건이는 결국 사고 1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에 복지부 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응급수술 때문에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전북대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건이 할머니도 병원 방치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2년 뒤에 또 한 명의 살 수 있었던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살 이동현 군. 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이동현 군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산림기사 필기시험을 합격해 아버지를 따라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도서관, 가까운 데가 또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거진 살다시피 했어요. 동현 군의 꿈이 산산조각 난 건 사고가 났던 지난해 10월 19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선 동현 군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코와 입에서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는데 이동 도중에도 생체적인 저희가 체크를 다 현재 이상 없었고. 동현 군이 전북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건 골든타임인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16분입니다. 당시 동현 군의 혈중 산소 농도는 87에서 90%.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폐암 환자와 같은 저산소증 상태였습니다. 나간면 손상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기도, 숨쉬는 기도 확보. 몸에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3분에서 5분이 지나버리면 비가역적,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거든요. 하지만 기도 확보를 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호흡을 못해서 계속 나 호흡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마당인데 의사들은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그렇게 보기만 하고. 응급센터 측은 전문의를 따로 불렀다는 입장입니다. 의식이 너무 명료해서 일단은 구강외과 계획을 좀 듣고 처치를 하자 하는 게 처음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구강외과 임모 교수가 나타난 건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 14분. 하다못해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가 이것 좀 해주세요. 급하잖아요. 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얘는 답답하다고 자꾸 앉았다 일어났었다. 도착한 임 교수는 기도 삽관을 결정했고 의료진은 동현 군에게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입과 코에서 흐른 피는 이미 동현 군의 기도를 막은 뒤였습니다. 수차례 시도한 기도 삽관은 실패했습니다. 동현 군의 체내의 산소 포화도는 30%대, 분당 100회가 넘던 심장 박동수도 83회로 떨어졌습니다. 기관절개술로 이군의 숨통이 가까스로 트인 건 오후 9시.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 40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벽동관이라도 자꾸 난동을 부렸으면은 관심이라도 좀 보여서 뭐라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미치겠어요. 결국 식물인간이 된 동현 군은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얼굴 살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는 무관심 기도만 하고 해줘서 더 살 수 있었는데. 동영군의 사인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추정됩니다. 24살 청년은 가족 여행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사고에 홀로 다른 세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탐사플러스 서준석입니다. 이동현 군이 숨진 과정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에 실려왔다가 숨진 민건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던 민건이의 사망사고는 복지부와 감사원 조사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조차 부실했다는 의혹이 당시 병원 내부 관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당시 민건이와 함께 병원에 실려왔던 할머니 역시 방치된 채 사망했다는 의혹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민건이와 할머니가 후진하던 대형 견인차에 치입니다. 두 사람이 1시간도 안 돼 도착한 곳은 전북대병원 응급실. 전북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권역응급센터입니다. 의식이 또렷했던 민건이는 도착 20분 만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수술실에 응급수술이 진행되고 있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건이는 전원이 늦어지다 결국 사고 11시간 만에 다른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북대병원 의료진은 학회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응급했다는 수술도 미리 계획된 비응급 수술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원에 도착했던 민건이 할머니도 병원에 방치된 채 사망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술이 지연되다 보니까 몸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돼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수술을 빨리 했다면 할머니는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민건이와 오후 5시 40분에 도착한 할머니는 심한 출혈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까지 처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마취가 이뤄진 건 5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11시 30분. 수술이 시작된 건 마취 후 50분 만입니다. 당시 수술을 하기로 한 전문의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취가 있으면 마취해주려 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늦게 오신다고만 하시고. 해당 전문의가 술자리 때문에 늦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라는 그 교수가 늦게도 왔지만 술을 먹고 또 저기 했다고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참가했던 그 의사가 그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술 냄새가 났다. 당시 병원 측은 유족에게 야간당직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었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임상 강사였다고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M이 이제 부족했다고 보시면 이제 어렵던, 그러니까 당직은 당직인데 사실은 그쪽 수술하기는 이제 하지만 민건이 할머니 사망 의혹은 이후 복지부 조사나 감사원 결과에서도 빠졌습니다. 당시 감사원 보고서 제목도 전주시 소아 환자 교통사고 사망 사건. 민건이와 할머니 사망 후 2년 뒤에 숨진 동현 군도 같은 의사가 응급진료를 받습니다. 같은 의사예요. 외석센터 보는 사람,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응급실에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다른 과로 넘기는 역할이거든요. 정부는 지난 1일 전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은 민건이 할머니의 경우 손을 쓸 수 없는 쇼크 상태였고 응급치료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 밀착카메라 순서를 바꿔서 조금 늦게 내드리게 됐습니다. 공구 상가가 모여있는 청계천 세운지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최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사에 인근 시민들은 불만입니다. 또 지난 넉 달 만에 400개가 넘는 점포가 떠나면서 지역 상인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접근 금지 표지판과 이 가림막이 설치된 이곳은 청계천의 공구거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굴삭기 작업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상인들이 빠져나간 건물을 상대로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철거 대상은 세운지구의 일부 구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밤낮 이어지는 굴삭기와 살수차 작업에 인근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오면서 보니까 돌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되게 위험해 보이고 되게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래요. 남은 상인들도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가림막을 쳐놓은 줄 알았어. 그게 뭐냐, 먼지야. 앞이 안 보여.
기계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 새벽에 나오면은 이게 소리 들려요. 저쪽에 있을 때 쫓겨났는데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쪽 가게에 치우지 못한 쓰레기도 보이는데요. 낮 시간이지만 골목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당장 이 옆 가게만 해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에는 일단 철거 대상에서 빠졌지만 상인들은 언제 철거가 다가올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재개발 언제 하냐고 그러고 옆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게 불안해. 지난 반년 동안 자리를 뺀 점포만 400여 개입니다. 한 자리에서 60년, 2대째 장사하던 상인은 아예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지만 저분들이나마 이제라도 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잘 보존이 되셨으면. 빨간 조끼를 맞춰 입은 건 길 건너 수표지구 상인들입니다. 다음 철거 대상은 우리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공청회를 했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우리 상인들이나 누구는 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서울시는 시행사와 합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주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건 저희가 안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서울시는 해당 재개발 지역에 주상복합단지를 세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를 제조산업 문화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부동산으로 해서 이제 당장 ROI가 얼만큼 나오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을지로 골목골목을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의 홍보 영상입니다. 오래된 골목이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 중구청이 지난 2016년 만든 건데요. 당시 시민들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3년 만에 영상 속 골목의 모습은 확 달라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할아버지 집이 없어진다는 느낌? 어렸을 때부터 자주 왔으니까. 구청 측도 재개발 일정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코스를 다시 좀 수정 좀 하려고 해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줄 몰랐죠. 10여 년 전부터 예정됐던 재개발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60년 역사를 바꾸는 만큼 주변 상인들은 물론 이곳을 즐겨 찾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박민주입니다. 네,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이 오늘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원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 비중을 늘렸지만 우리 국민들은 원전보다 초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더 무섭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 팩트체크 결과는 좀 달랐죠? 네, 석탄 발전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42%로 나타났고요. 2017년 같은 기간에는 43.7%였습니다. 이 시기에 원자력 비중도 27.5%에서 23.4%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의 비중이 이렇게 줄었다면 미세먼지는 어땠나요? 석탄 발전으로 생긴 미세먼지의 양도 줄었습니다. 2016년 1분기 7,951톤이었습니다. 2017년 같은 기간에 7,746톤으로 줄었고 2018년 1분기에는 6,521톤이었습니다. 대형 석탄발전소는 TMS라 불리는 측정기를 굴뚝에 달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걸 통해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파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얼마, 또 다른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시스템이 87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최근에 환경정책의 주요 통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탈원전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또 하나의 주장이 나왔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를 도리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가 늘게 된다. 이것도 팩트체크 결과랑 다르죠?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이 23%까지 내려갑니다.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정부 계획보다도 3.8%포인트가
낮습니다. 네. 원전은 2022년까지 늘었다가 이후에 줍니다. 이를 친환경 에너지가 대체합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느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첫 키워드는 정치의 전문성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주장한 겁니까? 전문성? 예.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입당 의견만 밝히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조만간 따로 또 밝히겠다는 분위기인데요. 당내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의 뒤늦은 입당이 정치적으로 좀 전문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당내 다른 의원들에게서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미지를 좀 잘 해가지고 당내 분위기를 그리고 본인이 그 후보로서 해야 될 일들 정치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일종의 프로페셔널이거든요. 예. 프로페셔널이라고 했는데 해석하면 전문직이라는 얘기고요. 앞에 전문직 활동을 문맥에서는 다리미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문맥으로 보건대 전문적이라고 했던 활동들을 유추하건대 당내 세력을 만드는 등 정치적 일련의 활동들을 전문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홍문정 의원은 이른바 친박계로 알려져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은 생각보다 좀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친박계의 지지를 기대하는 후보들이 벌써 여럿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미 정우택, 김진태, 김태호 후보 등이 친박계 아직 후보는 아닌데요. 김진태 이 세 명이 친박계의 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의견이 갈리고 서로 견제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홍문정 의원의 경우 앞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 당내에서는 이제 입당하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군기잡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정치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홍문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의 측근은 정치적은 모르겠지만 국정 운영의 전문성은 황 전 총리가 최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물론 맡은 직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역할로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역할 수행까지로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 한국당 쪽에선 대선 주자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는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총리도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 기자들의 시선은 당연히 홍준표 전 대표에게 갔습니다.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의 문의가 많이 있자 측근이 오늘 홍 전 대표에게 전당대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홍 전 대표는 전자도 꺼내지 마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차라리 전두환을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어떤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5.18 진상조사위원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지만원 씨를 검토했었고 또 당시 계엄군 부대장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세간의 평을 전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전두환 씨를 5.18 진상조사 특위위원으로 추천하라는 조롱도 있습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차기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예. 그 추천한 세 사람도 좀 논란이 있긴 있더군요. 오늘 일부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중 2명은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했던 그런 활동들을 해온 바 있기 때문에 예. 5.18 단체에서는 오늘 고심 끝에 이 3명의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을 거부한다. 급기야는 진상규명에 본질마저 훼손하려는 저희가 있지 않는가. 예. 예. 저 입장을 내기까지 단체에선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진상조사위가 사실 지난 9월 14일 날 출범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결정이 안 되면서 지금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내부에서 일부 있었는데 예.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될 것 같다며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시드니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연수 갔던 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시드니를 1박 2일로 다녀온 셈이 됐는데요. 인천 계양구 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일정표를 잠깐 보면 원래 호주와 뉴질랜드를 돌아보는 지난 10일 날 출발하는 8박 9일의 일정이었습니다. 11일에 호주 시드니에 도착하고 12일에는 호주의 시드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오페라 하우스를 둘러보기로 돼 있었는데 12일에 오전에 바로 호텔방을 나와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공항에 돌아와서 사실 약 24시간만 시드니 호텔방에 있게 됐습니다. 예. 원래 일정에는 뉴질랜드의 동굴, 무슨 호수의 관리사무소를 돌아보는 등 관광지로 가득 차 있었는데 결국 1박 2일로 끝났는데요. 여비만 낭비하게 된 셈인데 물어보니까 이 여비는 본인들이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예. 결국 뭐 1박 2일 동안 그냥 왔소갔소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출발 전부터 예전에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외유수정 출장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출발을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계양구 의회 윤한 의장은 출발 전에부터 우려가 있었지만 비행기표나 호텔 등의 취소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출발을 강행한 겁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자 바로 다시 비난 여론이 커졌고 그러자 바로 돌아온 겁니다. 예. 사실 이런 우려를 알면서도 출발한 거는 경북군의 시군구 의회 의장단도 비난 여론이 당시에 예천군 때문에 있었는데도 출발했다가 베트남에서 하루 만에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그 외유수정 출장에 대한 문제점이 높자 개선책을 몇 가지 내놨는데요. 핵심은 공개를 하고 심사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보였던 그 계양구 의회의 당시 회의록을 보면 사실 공개돼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록을 잠깐 보면 시민단체 위원인 조모 위원이 계양구 의원들이 3년 전에도 호주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데를 왜 또 가냐라고 이미 사전에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다른 위원이 관광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를 가려고 하지 간 데를 또 가려고 했겠냐. 그래서 관광 목적이 아니다. 한 번에 가서 공부가 덜 됐으니 다시 가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또 간다 그런 예. 주장인가요? 물론 이번엔 8박 9일로 뉴질랜드가 또 껴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지만 결국은 표결로 한 의원의 말을 들으면 심의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위원의 말에 대해서는 잘 들었다. 자 이제 개인의 자격으로 온 거니까 이제 그만 듣고 표결로 하자라고 하고 결국 6대5의 표결로 호주를 갔다가 1박 2일로 돌아왔습니다. 한 표 차이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3도에서 6도가량 내려가고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내일 남부지방으로 이동해서 내일 밤이 돼야 한반도를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제주 지역 나쁨, 부산과 대구 지역 등은 매우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